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내란의 혼문을 틀어막은 대한민국 국민, 내전으로 번질 뻔한 서부지법 폭동, 내란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한 한덕수, 타인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갈취한 최은순, 트럼프의 성공 사례를 따라한 한국 개신교, 5천만 분의 1을 위한 타운포털을 연 직위원, SPC 회장을 미워하기 시작한 SPC 상무, 새 정부에 자기 사람을 심어온 유인촌, TBS를 민영화시키려 한 강양구, 필요할 때 미국인이 되는 김범석, 분리하면 잠수를 타는 료, 감옥이 민영화된 미국과 감옥을 민영화하려는 한국, 리베이트 기회를 빼앗기자 분노한 의사협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반복하다 멈춰선 한강버스, 대법원이 1년간 타놓은 함정들, 어쌔신 크리드에 촘촘히 박힌 인종차별 요소들, 젊은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모인 극우 투표소들, 독재 정권을 찢어놓고 있는 Z세대들, 민주화운동 세대가 된 미국 시민들, 극우 집회에 맞서는 대림동 주민들, 이프로스를 퍼가는 기자들과 주식 사기를 치는 기자들, 중국의 독재 정치를 흠모하는 보수 경제지들, YTN 보도 통제의 실제 사례들, AI 기본 사회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질문들, 과로사를 인정받지 못하고 쓰러져간 사람들, 사람과 언론을 조용히 움직이는 정치의 기법, 화를 내지 않고 산불에 대비하는 방법, 쿠팡 없이 사는 방법,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을 해석하는 법,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을 해석하는 법, TV조선이 통일교의 돈을 가져가는 방법, 타투이스트가 인류를 이롭게 만드는 방법, 손오공은 어떻게 검열을 피해 무정부주의를 외칠 수 있었는가, 95% 신뢰 수준과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를 갖춘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어줄 것인가, 트럼프에게 쫄았다면 트럼프는 우리에게 잘해주었을까, 시민이 어쩌다 언론을 불신하게 되었을까, 노상원의 고문 약물은 얼마나 위험할까, 어떻게 뛰면 마라톤으로 한강버스를 이길 수 있을까, 내란 재판과 구속심사에 어쩌다 이런 판사들이 배당되었을까, 보수가 한덕수 대망론을 밀어붙인 이유, 서초구가 보수의 진짜 본진이 된 이유, 정치를 옳은 말하는 일이 아닌 꾸준한 밭갈이로 보아야 하는 이유, 리박스쿨과 이명박근혜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 청량리 이북지역이 공동화되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펀드가 좌파적인 선택을 지속하는 이유, 정부의 업무 보고가 미디어와 정치를 바꾸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폭풍우가 쏟아지는 하늘을 국민과 정치가 틀어막고 간신히 멱살 캐리하는 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갈림길에 놓인 이 나라에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내란범들의 입에 부자연스럽게 권력을 떠먹여준 재래 언론의 흔적들을 찾아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트는 나라의 주인에게 혼나지 않으면 계속 버릇없습니다. (2025년)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유피디고 건조 에디터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약간 2025년을 빛내거나 어둡게 한 100명의 사람들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제 귀에는 계속 다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그거 요새 네. 자유대학이 쓰지 않나? 맞아요. 모르겠네. 아, 민주진영도 썼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양쪽에서. 옛날에는 한 15년, 12년쯤 전에는 그 FTA 찬성한 국회의원 이름을 그 노래로 외우기. 네네, 맞아요. 네, 챌린지 같은 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피곤하네요. 작년에 한번 쉬어갔었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사가 지금 11년 됐잖아요. 우리 방송은 13년이 됐단 말이죠. 그 긴 기간 동안, 가장 오래 함께한 광고주는 지금 저희랑 같이 있고, 평산네이처고. 네. 두 번째로 오래 같이 한 광고주가 빅그린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2013년인가부터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딴지에 있을 때부터. 네, 12년 하셨네요. 네. 이게
저 이제 와서는 더 이상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테니까 얘기하면 그때 딴지에서 제가 독립할 때 네. 같이 와준 광고주가 진짜 세상 고마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대기업에서 네. 중소기업 따라 나와준 거니까.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분석을 하셨군요. 맞아요. 그런 회사 한 4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빅그린이 있었거든요. 2025년하고 이별하면서 지금 빅그린하고 헤어지는데 광고 얘기를 갑자기 왜 시작부터 하냐면 빅그린에는 오랫동안 쓰시던 청취자분들 너무 많기도 하고 네. 얼마 전에 그 공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꽤 오랫동안 겪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사업을 종료하게 되신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우리의 유면상 PD가 그 샴푸 대체 어떻게 만드냐, 우리라도 사업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의 퀄리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빅그린 샴푸가. 아주 오랫동안이 될 수도 있죠. 이 회사를 처음 만드신 고 이지연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저보다 띠동갑으로 위이신가 했고, 이 사업을 한참 하실 때, 기러기 엄마셨어요. 아들을 비싼 학교에 보내놓고, 이 사업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태도가 너무 호방하고, 부담감을 남에게 1도 안 드러내는 성격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을 하셔서 사업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부담감이 대단하셨을 텐데 실제로 정말 잘 될 때는 회사가 엄청 컸거든요. 한 달에 수백 명의 급여가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 된다는 건 정말 죽고 싶은 부담감인데 그런 걸 1도 안 드러내고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철이 없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법카를 쓰기 위해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 세상 돈은 부담이라는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세상 돈은 사람들. 공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다 빌려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법카를 되게 아끼시는 분이었고 돈에 밝은 걸로 봐서는 돈이 주는 혹은 사업과 사람이 주는 부담감을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티를 안 내는 비결이 궁금해서 가끔 술 마시면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업에 되게 가장 오랫동안 믿어왔던 파트너였는데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방송을 오래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그 대화를 같이 오래 했던 광고주도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잦은데 그동안 빅그린 만들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 다음 생에 다음 선택이 다 좋은 것이길 기원합니다. 네, 오래된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XSFM이 가장 크게 변한 해였잖아요. 우리가 다들 지금 피곤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대격변. 네, 대격변을 겪은 한 해였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셨다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나는 팟캐스트만 듣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됐거나 앞으로 오래될 수도 있는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왜 더더욱 감사하게 되느냐. 회사가 망할 뻔한 걸 작년에 여러분들이 살려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1년을 더 꽉 채워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무슨 캠페인을 하기로 했냐 XSFM이. 언론개혁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랬었죠. 사법개혁 더 늦으면 안 된다. 이번 주에 정보통신망법 개정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 네. 혹은 이제 법사위가 이걸 처리하려는 방식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원인을 제공했던 건 언론인데 언론 자유를 걱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장 속에서는 주어가 다 민주당이다. 지금 당장 법의 어설픔을 지적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끝내버린다. 결국은 이걸 지적하는 시민단체도 이걸 지적하는 언론도 아무도 그러면 언론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언론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즉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자정이라는 선택지가 없군요. 네. 한겨레와 경향이 위험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데일리가 망가질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일반 언론은 대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유튜브 같은 곳은 어떡하냐라면서. 네. 그러니까 이 법을 수정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정신상 아니 이봉규 TV가 거짓말하면 때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법이 못하게 시민사회가 막았다 치죠.
그러면 우리라도 해야죠. 그래서 꾸준히 할 거고 뉴스 어디를 앞으로도 계속 만날 텐데 박채린 기자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 중에 가장 큰 대하 소설을 지지난주에 이어서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8편짜리입니다. 네, 광고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손에 딱 맞는 수제 베이스 기타 W-베이스,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속편한 WPI 단백질 로아스웰 프로틴 앤 이뮨,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디는 엘더, 넥은 메이플, 플랫보드는 로즈우드? 아니야, 에보니로 하는 게 좋겠어. 색상은 나한테 맞는 블루, 오형, 손에 꼭 맞게, 슬림하게.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 이 세상 단 하나, W-베이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안한 WPI 단백질,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께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앤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참여자들에게 절망에 빠진 아이와 웃고 있는 아이 중 누구에게 기부할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부스에서 사진을 찍기 전 또 하나의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시나 희망찬 모습과 절망에 빠진 모습, 두 종류의 프레임이죠. 함께 사진을 찍는 상황이 되면 과연 사람들의 선택에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부의 대상을 선택할 때는 절망에 빠진 모습을 고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함께 사진을 찍을 때는 대부분 희망찬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기부의 대상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걸요. 이웃으로의 재발견, 더 건강한 기부, 아름다운 재단이 건강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제가 요새 저는 원래 여행 유튜브 좋아합니다. 네. 네. 여행 유튜브신 거죠? 세태기가 아니라 그건 뭡니까? 세계 테마 기행. 줄여서 세태기라고 합니다. 네. 어릴 때는 공중파에서 그것도 그것도 좋아했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뭐 걸세라고 안 줄입니까? 그거 하죠. 엄청 그래요? 그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재밌죠. 그래서 예전에 여행 팟캐스트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컨셉 잡아놓고 제목을 지었던 게 누워서 세계 속으로였어요. 런칭하려다 포기했었는데 이거 처음 얘기 안 해. 아무튼 요즘은 시베리아 여행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그거는 시베리아 여행? 네. 그거는 그것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이 나오고 다큐가 좀 더 친근하긴 하네요. 시베리아라고 하면.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너무 풍부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네. 곳들이 있나 봐요. 오이미야콘 뭐 이런데 그 영하 50도대 오가는 거기에서 10분 걷기 챌린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본단 말이야. 눈썹이 꽁꽁 얼고. 예, 차의 방안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차가 얼어서 다음날 쓸모 없어지는 그런 거. 진짜 극한이다. 그것보다 조금 온화한 곳에 우리 저 베이스 장인이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 계시죠. 네. 온화한 영하 33도를 즐기시면서 그렇습니다. 가끔 그 무슨 저 군부대도 아니고 유면상 PD에게 온도 보고를 해주십니다. 베이스 사장님이 영하 33도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일몰 시간도 보고해 주시나 봐요. 네. 오후 2시 41분에 해가 제가 오후 네. 지난주에 신수원 소장을 놀렸는데 네. 4시에 해진다 그래가지고 죽지 어떻게 살아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일찍 해가 진다고 해도 그냥 해가 안 뜨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러면 네. 이제 우울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겠죠. 영원히 해가 지죠. 네. 해가 12시쯤에 지는. 네, 미드소마적 풍경. 그렇습니다. 네, 미드소마. 이렇게 일찍 해가 지고 평온하다 못해서 지루한 페어뱅크스의 장인이 할 일이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네. 인구는 32,000명이래요. 작은 군 정도? 오늘도 베이스 기타를 깎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네, 베이스 기타를 깎고 있습니다, 장인이. 네, 쑥스러움이 많은 XS몰 고객답게 이 위대한 베이스를 구매를 하고도 후기를 쓰지 못하는 것을 조물주께서는 양해하신답니다. 이해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싼 거 사놓고서 후기 안 쓰세요. 다만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은 그래도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감사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적립금도 쏘고 소개도 해드립니다. 네. 구매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쌓이지 않은 후기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 악기의 연주감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가진 실력보다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아, 장비빨을 이렇게 길게 들여서 써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겨울 내복처럼 착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커스텀이어야만 들을 수 있는 후기일 것입니다. 2025년이 거의 끝났는데 베이스 연주자라면은 또 한 해 동안 고생한 나한테 하는 선물 하나쯤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W 베이스를 골라보시는 건 어떨지. 그렇습니다. 네. 또 다시 만날 수 없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제품 10% 할인 중이거든요. 네. 욕심을 내서 조금 비싼 커스텀을 하셔도 좀 비싼 나무를 고르셔도 부담이 현저히 덜해지는 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바뀌면 가격이 10%쯤 오를 수 있거든요. 네,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단순한 가벼운 문의도 괜찮으니까요. 정말 춥나요? 막 이런 거. 아, 그럼 얼마나 추워요? 연어를 얼마나 많이 드세요? 뭐 이런 거. 예. 정말 연어가 공짜인가요? 저도 그렇죠.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처음 뵀을 때. 알래스카 무물. 네. 그러니까 일단 부담 없이 찔러주세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주민 한 사람이 무료로 사냥해도 되는 연어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에. 네.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었던 분들은 빨리 한번 연락 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W 베이스는, 네. 여러분의 세 번째 베이스로 아주 적당합니다. 첫 번째는 싼 거 사실 거고. 왜냐면 첫 번째는 네. 뭐 하는 놈이 산 건지 알 그쵸.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기타인지 오해하고 산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쳐봤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음악을 해보기로 했다. 뮤지션으로서든 아마추어로서든 해보기로 하면 두 번째 물건을 구할 것이고, 그때쯤이 돼서 내가 이걸 계속 붙들고 있을 것 같으면, 야, 나는 프렛이 없어야 더 멋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쵸. 나의 스타일을 알게 되죠. 예. 아니면 나는 야광 프렛이 있어야 틀리지 않을 거야. 예. 나는 팔이 짧지만 음악이 멋있으니까 스케일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할 거야. 팔도 안 닿는 걸로 할 거야. 아니면 개 짧은 어린이용을 쓸 거야. 그래도 나는 멋있는 걸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잡힐 때쯤이 세 번째 물건을 사실 네. 때가 아닌가. 가오를 챙기고 싶었을 때. 네. 현악기 쓰는 사람은 결코 3개 이하로 사지 않거든요. 세 번째로 가장 적절합니다. 보통 세 번째쯤 살 때 되면 되게 좋은 거 사셔야 되는데 그런 거 치고는 무진장 쌉니다. 알래스카에 물어보세요. 액세스몰에 오시고요. 미래의 내란 수계가 되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언론의 기록을 정리한 박채린 기자가 돌아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감시하는 독립언론 뉴스어드의 박채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장 잘하고 오셨습니까? 네, 열심히 잘 맛있게 만들고 왔습니다. 네, 부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집이 싫다고 투덜대다가 겨울에 집에 가면 다시 돌아오기 싫어합니다. 아, 맞습니다. 너무 오기 싫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따뜻하잖아요. 네, 진짜 딱 내리자마자 이거 서울하고 너무 다르다. 너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딱 바로 들더라고요. 약간 바다 내음도 좀 나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일 때문에 12월 30일에 부산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내리자마자 야, 이거 외국이다. 외국이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패딩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기모 후디 입고 다니고 12월 30일인데 그래서 저도 이 트렌드에 맞추자면 하고 이제 광안리에 가서 노상 카페에 그냥 앉아 있었죠. 12월 30일에 그게 되는. 근데 그래도 또 계속 부산이나 그런 대구나 이런 쪽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영상 5도도 매우 춥다고 느끼세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야, 오늘 따뜻해 영상이야 하시면은 영상 따뜻하지 이러는 그래서 거죠. 얘기하잖아요. 나 약해진다고. 그냥 북극 같은 서울에서 버티고 있는 쪽이 낫다. 자, 우리가 2020년으로 시계를 좀 돌려야 됩니다. 왜냐면 2020년에 그 고발 사주가 있던 때를 생각하면 윤석열은 그냥 악질적인 정치 검사였어요. 예. 네. 검사의 힘을 이용해서 언론을 움직여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멀쩡하게 돌아가는 나라의 정치범인데 이
혐의가 알려졌을 때부터 언론은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오, 정치범! 일로 와봐. 대통령 해봐. 이러면서.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걸로는 그 전부터 그렇게 만들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고발 사주 사건을 복습해 봅시다. 고발 사주 사건은 이제 우리 기억에서 조금 잊혀질만 한 사건이 됐지만 이제 들어보시면 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번뜩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이 특정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라는 의혹인데요. 그 고발하도록 사주한 대상에는 김건희에게 좀 부정적인 보도를 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보도했던 언론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곳이 이제 뉴스버스라는 언론사고요. 2021년 9월 2일에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네, 2020년에 총선을 앞두고 했던 지시였는데, 네. 이걸 이제 당시 송파의 지역구를 두고 있던 김웅 의원,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죠. 네. 이 사람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제출한 고발장이 검찰이 준 거고, 네. 다시 검찰에게 돌아온 거죠. 그렇다면 검찰이 주체가 되어 정치를 한 건데 대구고검에 있던 검사가 그걸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면 지방 검찰 한 사람이 지방 검사 한 사람이 이렇게 총선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나? 아니다. 이거 윤석열이 한 일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주다. 네. 이게 되게 상식적인 판단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식적인 판단이 언론에선 통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이게 상식이라고 이제 확정 지어준 판결문이 올해 4월 23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피고인 손중성 검사. 손준성. 네. 대구고검에 아까 말씀하신. 그 검사를 이제 무죄로 확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준성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올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의 판결문 내용이거든요. 네.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검찰총장이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문장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행자는 손중성인데 기획자는 윤석열일 수 있다라는 사법적 판단이 이제 명확하게 나온 것이죠. 근데 이게 이 판단 자체도 되게 상식적이고 이렇게 늦어지는 게 의아한 수준, 그러네요. 의아한 것인데 4년이나 걸려서. 이제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검찰총장의 오른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검찰총장 몰래 이제 어떤 정치 개입성 고발을 그 사람이 단독으로 했다는 그런 주장이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알게 되고 알았는데 그걸 그대로 두었다면 그것 역시 혐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당시 이 고발 사주 사건은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에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맞습니다. 검사일 때 정치를 하던 사람이다. 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안 돼요. 무죄인 결과 말고 네.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 20대도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손준성이. 네. 그때도 얘기는 똑같이 했었거든요. 상급자한테 메시지를 보고하고 상급자가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하던 와중에 메시지를 김웅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얘기는 손준성은 전달만 했다고 치면 네. 실제로는 손준성의 윗선이 바깥의 정치인과 대화를 한 것이 아니냐. 윗선은 총장이잖아요. 네. 2심과 대법이 모두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건 윤석열인 것 같다라고. 그렇죠. 그때도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가 다 얘기했던 얘기고요. 그랬는데 이걸 보도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미래에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됐냐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어벤져스 엔드게임 상황인 거죠. 계속 돌아가서 그 핵심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린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1번 장면이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겠지. 5년 전. 네. 그래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이제 그 사건을 딱 정리를 해보면 약간 못 믿겠다 시리즈가 계속 이어져요. 좋아요. 못 믿겠다 시리즈. 규정 잘하셔. 네. 첫 번째로는
감찰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라는 음. 주장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윤석열 의혹 규명 친정권 한동수가 못 믿겠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타자는 한동수 못 믿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 방금 언급해주신 기사를 보면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해서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검찰 내부 게시글을 받아쓰기 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매끄러운 따옴표 제목. 야, 그렇다면 검찰이라는 그 이제 외청의 법무부 외청의 표피를 쓰고 있는 정치 조직을 사실상 1인칭으로 놓고 보는 문장이잖아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은 네. 그 따옴표를 말한 게 검찰이라는 어떤 정신체라고 지금 맞아요. 상정하고 있는 거니까 네. 검찰의 정치 캠페인을 대신해주는 기사인 거예요. 이 기사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한 감찰부장에 대해서 뭔가 친정권이라는 인사라는 평가 자체도 조금 근거가 있을 수가, 그러니까 근거가 상당히 빈약한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 직전 청와대 임명을 제청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친여 매체가 제기했던 대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 관련자를 기소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이 친정권 인사라는 근거로 내세워요.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을 제청했거나 동의한 사람 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데요. 그럼 그렇죠. 친문 친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믿고 네. 계신 세계관을 가진 일부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계시죠. 네. 이렇게 바로 반박이 나오는데도 이제 중앙일보도 똑같이 그 부장검사의 중앙일보 따라요. 네, 발언을 이제 받아 쓴 온라인 기사를 내놓습니다. 그러네요. 현직 검사 윤 고발사주 조사 한동수 못 믿겠다. 공개 반발. 아, 그러면 이건 진짜 그 홍보 실전의 영역이네요. 못 믿겠다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면 되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조선중앙한테는. 네. 되게 어색해요. 뭔가 이 사람을 못 믿겠다라는 걸 타이틀로 뽐내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왜냐면 이건 독특한 저널리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못 믿겠다라거나 어떤 문제가 좀 의심스럽다거나를 그쵸. 얘기할 네. 수 네. 있는데 어떤 메신저를 못 믿겠다라는 말은 윤석열을 믿겠다가 주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은 믿겠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사가 조선일보만 봐도 일주일에 4건 이상 그런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요. 일주일에 못 내 거. 믿겠다. 네. 그러니까 그 감찰부장 못 믿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윤석열이 고발사주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네. 고발사주 이 의혹 못 믿겠다. 네. 라는 걸로 약간 초점이 옮겨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의혹 전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도 같이 판매하는 중인 그렇죠. 거예요. 조선과 그렇죠. 중앙은. 네. 그런 다음에는 제보를 했던 이 사실상 청년 극우 정치인 조성은 씨와 이 문제를 중간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가는데 통로 역할쯤은 자발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두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네. 진범을 빼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진범은 믿으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못 믿겠다 시리즈의 두 번째 타자가 조성은 씨인 거예요. 조성은 못 믿겠다. 조성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제보자 못 믿겠다라고 이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국정원 대선 개입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와. 조성은 씨가 공익 제보자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야, 진짜 이게 조선일보의 이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유능하다. 정말 화가 나요. 제목만 보면. 네. 모든 언론 제보자가 모두 공익신고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공익신고자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다. 이런 의지의 천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야. 이거 내용 살펴보면은 그 주장들도 지금 보면 되게 어색한데 그때 보면은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식의 구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만 살기 참 잘해요. 네. 맞아요. 오늘만 살기 참 잘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분석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먼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를 벼락치기 공익신고자로 만든 한동수 감찰부 이 기사를 좀 뜯어보면 네. 아니, 어떤 공익신고자는 장인입니까? 20년간 공익신고를 깎아온?
도락치기 공익신고자. 그래서 이게 그 공익신고자로 네. 요건이 인정되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는 이제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60일 걸리는데. 감찰부장이 되게 빠르게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그 감찰부장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뭔가 한 것처럼. 불법적으로 네. 뭔가 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러니까 불리한 문제가 있을 때 요즘 대법원의 행태를 보고 사람들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끄는 걸 택하는구나. 여론이 잊어버릴 때까지. 근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걸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서 빨리 했다고 공격하는 거죠. 그쵸. 시간 그쵸. 질질 끌지 않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제 조성은 씨를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제보자를 그 공익 신고자 요건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리거든요. 네. 그 문자를 돌린 게 그 김웅 그 전 검사장 그때 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김웅이 조성은 씨의 그 뭐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밝힐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미리 그렇죠. 박아놓는 거죠.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보호해야 그죠.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이나 배경을 봤을 때 너무 빨리 판단했다라고만 얘기하기도 좀 무리가 있는 네.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 사실. 네. 그렇죠. 아니 원래 검사들은 그런 정무적 판단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애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걸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정무적 판단했다고 의심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아하. 말 진짜 잘 꼬는 게 조선일보가 그 60일 이 통상 걸리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60일을 채워서 하는 게 그 통상인 게 아니라 60일 이내로 조사를 끝내라라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여기에도 열정적인 말장난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하나만 더 네, 짚으면은 네, 네. 뭐요? 이게 계속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이미 그 듣고 계시는 분들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 익명 발언을 되게 활용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도 이 기사에서도 익명 발언을 인용을 해요. 친여 성향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에 보조를 맞추려다 권익위 권한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 당시에 권익위가 최종 결정 권한이 이제 감찰부장에게,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보도 자료에 수사기관도 그 신고 기관이다라고 명시도 해둬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공익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뭔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도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권익위가 이제 검찰은 최종 결정 권한이 없다라고 한 부분만 크게 부각시킨 다음에 그 뒤에 익명의 발언을 덧붙이는 거죠. 약간 월권을 했다는 식으로. 짜깁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면서 검찰이 되게 진짜 월권을 했구나. 뭔가 감찰부장이 뭔가 여권에서 뭔가를 지령을 받나? 네, 의도가 이런 있나 봐 이러고. 그런 의도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만드는 기사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이 네. 박정원 원장 건인 거잖아요, 그죠? 박지원 원장 죄송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단 그 기사를 살펴보시면 그냥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했다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네요. 함께 식사 끝이에요. 네. 회복선 친분 과시.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네. 좀 식사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 선 넘는 발언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21년 9월 13일자 사설을 보면 이걸 두고 뭐 대선 막장극이다. 그러네요. 이게 국정원장까지 나라냐. 등장. 또 재연되는 대선 막장극이라는 사설을 같은 날 내보내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식사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식사까지 써놓은 다음에 사설에서 진짜 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네요. 그러니까 사설이 되게 논리가 더 빈약한 게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식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장의 개입을 단정짓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둘이 만난 것만으로도 이런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볼 수 있다라고 사설에 적거든요. 말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에는 쓸 수 없지만 진짜 네. 그냥
입이 있다는 입이 뚫려 있다는 아. 너무나 그냥 막 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개입에 관련된 의혹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좀 더 그럴듯한 국민을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식사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네. 살인이나 살인교사범의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제보자 혹은 그 제보자와 그러니까 그 제보자를 만난 사람이나 연결해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사건이 바뀌지 않는데 이건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시켜서 손준성이 바깥에 있는 김웅한테 네가 고발하는 척해라고 해서 검찰이 하고 싶은 사건을 외부에서 투서 들어온 사건처럼 만들어서 한 조작인 건데 그걸 계속해서 잊혀지게 만드네요. 맞아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 당시에 그 9월 한 달간 조선일보 지면 기사만 살펴보면 네. 고발 사주 기사를 총 62건을 썼거든요. 사진을 제외하고 봤을 때. 열심히 했네요. 한 달 동안 62건이면 엄청 많이 쓴 거죠. 그죠. 지면에만 네. 제가 체크를 한 거니까. 온라인까지 확장하면 더 많겠죠. 근데 그 기사들을 살펴봤을 때 고발 사주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진실을 파헤치려는 기사는 그게 사실 중요해요. 맞아요. 한 네. 건도 없었어요. 본질은 그거예요. 진짜 사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예. 네. 천정궁에 가셨나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네. 핵심이란 소리죠. 맞아요. 중앙일보도 사실 쿵짝이 잘 맞게 보도를 했어요. 네. 이제 조성은 씨가 이전에 했던 사업들 언급하면서 이 어떤 사업에 정당이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조성은 씨가 이전에 했던 일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성은 씨에 대한 어떤 신뢰를 깎는 데 집중하는 기사들을 중앙일보는 좀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관련 수사 한참 진행될 때 네. 그 유민희 아버지 이분의 취미가 국궁이었는데 아, 저도 그 기사 기억해요. 그게 돈이 거의 안 드는 취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돈 많이 드는 취미 하고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언론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때 얻은 독특한 아이디어가 그거였거든요. 와, 쟤네들은 뭘 덮고 싶을 때마다 메신저를 더럽혀. 근데 저건 맞는 방법인 것 같아.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살펴봐라는 맞는 것 같아. 그걸 잘못 쓰는 게 문제지. 네. 나도 앞으로 평생 메신저를 살펴보는데 시간을 써야겠다. 우리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신저들 왜 이래요? 맞아요. 처음에 이 영성한 9월 13일에 밥을 먹었대더라. 사설 밥 먹은 걸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장이 그럼 쓰나? 였다가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이걸 확전시켜서 국정원 개입설, 네. 박지원 게이트로 만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윤석열 게이트인 걸. 이러면 결정적인 도움을 준 거죠. 내란수계가 탄생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선 개입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쵸. 저는 정말 이런 보도는 되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반성하는 뭔가를 기사를 그러니까요. 내놔야 하지 않나. 진짜 그냥 대선 개입 네 글자를 지면에 박아놓는 게 중요해서 내놓은 보도 수준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여기서도 언론 공범들이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뭐 앞으로도 반성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신저를 더럽혔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범을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작업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쪽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해주기. 그렇죠. 윤석열 쪽에서는 고발 사주가 보도되고 난 이후에 출처 없는 괴문서다. 정치 공작이다. 이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도 이 조작 가능성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웃겼는데 제목에도 쓴 건데 야성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이제 자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니까 네. 정치권에서 윤석열의 그 과거에 야성이 돌아와서 지금 고발사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 폼 지긴다라고 해준 거예요? 이날 회견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특유의 야성이 돌아왔다는 와. 평가가 나왔다. 진짜 웬만한 남돌 주전 못지않네. 사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사실 비판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저는 기사화하지 않는 게 그렇죠.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앙일보는 그냥 받아쓰기 한 거예요. 받아쓰기 한 거는 저는 일부 동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성이 돌아왔다.
정면 돌파했다 이런 정치적 평가를 그냥 받아 쓰기만 했을 때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위기 국면에서 직접 전면에 나서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의미다.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하니까 이거 압니다. 원래 한국말은 같은 동사 여러 번 반복되면 글이 유치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썼다라는 건 신났다. 쓴 기자 신났다. 주체가 안 된다. 네, 교정 보는 사람도 마음에 들었다. 그렇지, 2번 나서는 중이야. 이러면서 실제로 고발사주는 윤석열이 했지만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조작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잖아요. 중앙일보도 이제 조작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 사실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덧붙인 근거도 상당히 빈약해요. 이때도 역시나 이제 그 SNS 글, 정치권 인사 SNS 글을 가지고 왔는데 네. 첫 번째로는 그 권경애 변호사 글을 들고 왔어요. 이게 출마하려고 하는 아직 의원도 아닌 김웅에게 고발사주 그 고발장을 전달한 게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그런 권경애 변호사 SNS 글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보적 임내 하시던 권경애 변호사는 이후에 조국 흑서 올스타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의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유명해진 변호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저 화면에서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앙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첫 문장에서 보이죠. 윤석열, 손준성, 김웅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부자연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니 얼마나 웃깁니까? 수사 결과가 투명하게 나왔는데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부자연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부자연스러운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딱히 맞아요. 보면은. 정보값이 없는 그냥 네. 일방적 주장이죠. 네. 그나마 김웅 의원이 당내 입지가 튼튼하지 않은데 이런 거를 근거로 드는데 왜 당내 네. 입지가 안 튼튼한데요? 방금 그러니까요. 검찰을 그만뒀으니까. 네. 왜 시켰는데요? 방금 검찰을 그만뒀으니까. 이유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손준성 김웅까지의 경로를 말하는 거지 윤석열 손준성의 그 경로가 부자연스럽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외에도 윤 고발사주 의혹 먹일래 김대엽 병풍, 김경준 BBK 전철 밤나라는 기사는 과거의 어떤 정치 공작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마치 진짜 이거 고발사주 정치 공작 맞아라는 그런 인상을 계속 덧붙이려고 이것도 노력한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BBK 사건의 경우에서도 비슷한데 검찰이 한참 시끄러울 때, 대선 경선이나 이런 걸로 시끄러울 때,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박근혜와 이명박의 진실대전이라고, 이후에 두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 모든 이유를 떠들었던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양쪽에서 떠들었던. 그때부터 이런 말이, 생겼죠. 보수는 안에서 싸울 땐 진실만 말한다. 그래서 BBK 문제를 검찰이 떠안은 다음에 시간을 질질 끌고, 법원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질질 끌고 나중에 무혐의 주고 무죄 주고 이런 식이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국민 일반의 정서가 그 사건이 무죄라고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중에 감옥을 다 가게 되고. 근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아카이브는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이거 검찰이 무혐의 내줬으니까 이거 그냥 정치 공세였어. 시민단체와 야당의 정치 공세였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21년 재보선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같은 전략을 썼던 게 최근에 기억나는 거거든요. 로퍼를 뭘 신고 갔느니 무슨 물고기 스튜를 먹었느니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정치 공세일 뿐이다 라면서 그러면서 이름이 몇 번 더 호명되게 만들어주는 지는 효과를 더 누리고요. 네,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정리하면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을 때 정치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조선과 중앙은 이것을 발판으로 그가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을 부렸다. 되겠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 라면서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프리미엄 미국산 WPI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6대4의 비율로 만들고 장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유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Whatever your style, whatever your gear, work to make a better sound. W-Bass.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기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이니까요. 이웃으로의 재발견, 더 건강한 기부. 아름다운 재단이 건강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이나 동아일보의 저 김순덕 대기자 이런 분들이 김건희 씨 참 싫어했거든요. 네, 저희가 정리한 적 있었죠. 근데 그 박채린 기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싫었는지 알 것 같아요. 웬만큼 잘못하면 쉴드 쳐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봤잖아요. 아니 정치에 검찰이 함부로 개입해서 사건을 조작해도 스타로 만들어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해야 화를 내죠. 이건 좀 이건 좀 중앙과 동아를 이해한다. 왜? 그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김건희를 쉴드 쳐봐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김건희 주가 조작을 쉴드 쳤다. 피해 쉴드를 언론이. 언제 어떻게 해요? 이게 2020년 2월 17일 날 이제 뉴스타파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 근거가 그렇죠. 경찰 내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건데 이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쓴 보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진중권 교수의 페북을 받아 쓴 기사가 있어요. 아, 그죠. 이날부터 헬마가 진중권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엄청 뭐 제가 지금은 조선이랑 한국만 언급을 했지만 네. 이제 다른 매체들도 엄청 많이 받아 썼어요. 그래서 그 핵심적으로 받아 쓴 문장이 뭐냐면 뉴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을 또다시 묻어버리려다 실패한 듯하다. 헐. 그리고? 지금 네,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보고 있는데 진중권, 윤석열 부인 내사 보도 매체 맹비난. 하하. 경찰 그러네요. 친문들 윤석열 아내 주가 조작 뉴스 띄우기. 네. 어떤 코드로 김건희를 방어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그때만 해도 진중권 씨가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본인도 스스로를 속였고 어느 순간 정의당에 갑자기 저 가입을 하나 뭐 그랬어요. 입당을 하나. 아직도 타태를 하지 않았다는 네. 전설이. 제가 모든 방송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I told you so 하는 거. 제가 10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그때는 전 포기하고 있었죠. 아유 저러다 말겠지 이러면서. 얼마나 친 김건희가 될지는 그땐 저도 몰랐지만 그게 되었다는 거 정도는 일부가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활용했고 아까 뉴스타파 보도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 뉴스타파 보도 이후로 시민보 기자는 놀랍게도 민정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자들의 공적이 되죠. 뉴스타파가 화염에 휩싸였던 때죠. 후원자들도 많이 빠지고. 네. 그래서 그 기왕 그렇게 된 거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는 이참에 진보인 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쓸어다 붙이자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받아쓰기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경찰에서 처음 반응이 나왔어요. 경찰의 첫 반응은 뭐였냐면 김건희는 당시에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내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김건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맥락을 좀 살펴보면 이게 내사를 시작하려고 해서 경찰이 뭔가 좀 본격적인 수사는 아니지만 이제 수사를 하기 전 단계의 어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이제 금감원에게 이제 자료를 좀 제출을 받았어야 하는데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수사가 진척이 잘 안 지연이 되는 되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권오수랑 그다음에 주가 조작 선수
두 사람이 주요 혐의자로 네. 내사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자료가 없었다 보니까 확인을 못해서. 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주식 거래를 했는지 정보를 받아서 추가로 이제 김건희를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걸 보여요. 기사 내용을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경찰 내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네. 이제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에게 소개해줬다라는 대목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차트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단지 김건희가 경찰의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김건희는 이 사안과 무관하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는 것은 상당히 큰 오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아니던 시절에도 윤석열의 장모는 많은 것들을 용서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심지어 판결이 뒤집히질 않나. 네. 아니 검찰이 어떻게 검찰이 어떻게 법원까지 영향을 끼치지? 그건 최은순 씨 어떤 비결이 있다고 나중에 밝혀졌고. 그랬었죠. 최은순 씨와 최은순 씨의 남친 겸 오른팔인 사람이. 재물을 하나 마치고 산 재물을. 네. 내사를 했는데 김건희의 모든 주변 사람들 방금 이모 씨는 아마 이종올 겁니다. 비피 패밀리에 이 사람들이 모두 수사를 받았는데 김건희만 용의선상에서 빠져 있다는 게 김건희가 한 짓과 그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다는 뜻도 아니었고 그저 아무리 똑똑하게 유추를 길게 해봐도 그가 윤석열의 아내였다라는 힌트밖엔 더 주지 않는 오히려 파고 들어가면 내사를 안 하는 게 의심스러운 사건이었는데 내사가 없다라는 얘기만 바깥에 내보내기로 해요. 언론은. 네. 그러면서 김건희를 감춥니다. 네.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검찰 발언 받아쓰기입니다. 네. 이제 검찰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뉴스타파가 보고서, 그러니까 내사 보고서를 오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뉴스타파가 무식해서 그래.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중앙일보 보도가 상당히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신들이 그 뉴스타파가 왜곡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기사에 적어 놨더라고요. 뉴스타파가 잘못했다라고 중앙일보가 확인했다고 확신에 차서 중앙일보가 기사를 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원문 버전을 박채린 기자가 퍼왔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보고서를 오독했다라는 부분의 원문 버전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네. 네. 이제 권오수 회장이 이종필에게 김건희와 양모 씨 등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양모 씨는 이제 이종필에게 삼성증권 계좌를 위탁하였다가 두 번째 문장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 사거리 어느 곳에서 만나서 이종필에게 소개해주고 주식을 일임했다. 근데 문제가 주식을 일임했다라는 주어가 그 원문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이 중앙일보나 검찰 측은 권오수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데 흐름을 보면 네. 그 김건희가 거기 왜 가 있겠어요. 그죠. 밥 먹으러? 그러면 바람 쐬러? 그렇죠. 위에서는 권오수가 양모 씨를 소개해서 양모 씨가 이정필에게 계좌를 일임했다. 그리고 권오수가 그 강남구 학동 사거리 어떤 매장에서 김건희를 만나서 김건희가 이정필에게 계좌를 일임했다. 이게 문맥 흐름상 자연스럽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는 쏙 빠지고 김건희는 그냥 앉아 있고 권오수가 자기 계좌를 이종필에게 일임했다. 이렇게 읽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맥락 정리한 버전인데 중앙일보가 말한 대로면 김건희는 그냥 NPC예요. 근데 NPC가 어떻게 이 거래로 돈을 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그 있긴 있어요. 메이플 스토리에 보면은 메이플 운영자라는 NPC가 있거든요. 그는 가장 확실히 돈을 벌고 네, 그는 늘 모든 곳에 가만히 그냥 랜덤으로 있지만 가장 확실히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는 하우스거든요. 네. 따라서 도박장의 주체는 하우스잖아요. 그쵸. 여기서 하우스는 김건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권오수를 주어로 만든 건 주어를 바꾼 거고 왜곡한 건데 그게 제가 아까 인트로 들어갈 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민주당의 망법 비난하면서 대체 왜 그 반성이 없냐. 그러면 언론은 일상적으로 저 왜곡을 하는 게 자신들의 생득적인 권리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곡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두 번의 왜곡이에요. 이 내용도 오독한 거고 왜곡한 거고 뉴스타파가 오독했다고도 왜곡했어요. 자, 그럼 네. 아까 방법을 봤잖아요. 네.
아까 이제 저 고발사주 사건에서 조선중앙이 하는 걸 봤으니까 하던 패턴대로 반복하는지 봐야죠. 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덜 했죠? 그럼 조중은 어떻게 하죠? 믿죠? 수사를 덜 했다는 걸 믿기 시작했으면 이게, 관련 수사는 정치 수사라고 밀어붙이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발장이 이제 접수가 돼요. 2020년 4월 7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되는데 이게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월 뒤인 9월 달에 시민들이 막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뭐 항의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도 했다고 해요. 시민 4만 명이 모여서.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민기적거리다가 5개월이 있다가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수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멋진 제목입니다. 여권의 윤석열 어머. 압박 직후 수사 가속도.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될 수사를 시작한 거지만 조선일보가 본 세계의 흐름은 여권이 압박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겠지라고요. 게다가 늦게 했는데. 그 앞에 5개월은 무시하고. 그러면서 뭐 워딩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네. 여권 압박 직후 수사 가속도 곧바로 검찰 위도가 있다. 안팎에서는 윤 총장 압박이 다시 본격화된 것 아니냐. 여기에 주어는 조선일보가 넣고 싶은 건 여권 혹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일 거예요. 야, 이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노회찬 의원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아내의 압박 이후 F킬라 가속도 뭐 이런 거잖아요. 모기에 대한 압박이 다시 본격화된 것 아니냐. 야, 이런. 그리고 이틀 뒤에는 좀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친여 매체가 그러니까 여권이 지원을 했다라는 어떤 근거를 좀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순천고 인맥, 순천고 인맥이 뭐 민주당 인사하고 좀 네. 뭐 순천 쪽에 민주당 인사들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인상을 이렇게 내뿜으면서 순천고 인맥까지 끌어들여서 네. 이거를 뭔가 지원하고 있다. 여권이 이런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중앙지검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편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이 수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발한 사람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항맥 따지고 누구랑 밥 먹었는지 따지고 사실 이름을 아무 이름이나 된 다음에 누구와 식사 앞에 저 기사 기억해 보면 누구와 식사라고만 써도 기사 읽는 사람은 괜히 그 사람이 싫거든요. 그렇죠. 순천고 출신들이 키 잡았다. 이러면 좋아할 사람은 순천고 동문밖에 없어요. 그렇죠. 혹은 순천고 동문들도 좀 불안할걸요? 또 우리 애들이 잘못했나? 이러면서 이 오래된 창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저 때까지도 아주 잘 먹혔어요. 와중에 지역 혐오까지 섞어가지고. 네. 네.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섰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순천고 출신이다. 여권과 친정권 검사들이 합세해 노골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조선일보 독자들에게서는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잊혀지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사건을 잊혀지게 만드는 재래 언론의 아주 놀라운 수법입니다. 정치 수사라고 몰았어요. 뉴스타파가 오보라고 몰았어요. 몰았어요. 수사하다만 걸 잘했다고 칭찬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박세린 기자의 얘기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업무 패턴이 느껴지는 게 진짜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두뇌 풀가동. 예, 나는 김건희를 무죄로 만들어야만 해. 1년 내로. 어떤 방법을 써서든. 예. 그래서 1년짜리 장편 소설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김건희를 무죄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예. 그때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나가서 이제 김건희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리고 손실을 보고 뭐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절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자마자 이제 조선중앙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게 이제 다음 소설 아이템이다 해서 제목에 그쵸. 크게 4천만 원 손해 봤다라고 손해 시리즈. 제목을 그렇게 기사를 또 열심히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특검은 김건희가 8억대 이익을 얻었다고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고요. 네. 또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제 두 모녀가 얻은 이익이 22억 9천만 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4천만 원 손해 봤다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냈기 때문에 제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의혹을 손해를 본 피해자 스토리로 바꾸는 그런 효과를 내는 기사를 접하게 됐던 거죠. 맞아요. 이 기사를 오래 안 보신 분들도 대선 토론회 이 장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말투도 기억나실 거예요.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넉 달 맡겼는데 손실 났다라고요. 이때 윤석열이 한 말을 성경 말씀처럼 여기던 검찰은 네. 결국 몇 년 뒤에 김건희를 무혐의로 처리할 때 이득을 본 게 분명하니까 모르고 이득을 봤다로 결론을 내죠. 황제 수사를 하고. 네, 그래야 윤석열이 했던 말과 일관성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언론의 도움이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는 기사를 보면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기사에 뭔가 ABC도 안 지키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통보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주장을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을 내걸고 이제 제목에 써주는 기사입니다. 아니 아무리 법조 기자들 단독 형편없다 쓸모없다 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통 법조 기자나 경찰 출입 기자들의 단독은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서 단독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릭을 받아서 단독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범죄자 피의자한테. 방금 막 퇴청하는 범죄자한테 예 물어봐가지고 금감원이 무혐의래요라고 말했다고 그 사람 말을 받아 쓴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금감원한테라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아니 조두순 받아 쓰긴 안 하냐? 심지어 일문일답이에요. 일도 길게 안 했어. 네. 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까지 물어봐줬어요. 간대하다. 네. 이건 뭐 거의 메이커 위시 재단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 당사자의 말만 듣고 이제 면죄부를 언론이 준 셈인데 이거는 정말 기사에 기초도 안 지킨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안 지킨 기사라고 해서 저는 기사 읽으면서 네. 데스크가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뭔가 선택한 것이다. 나는 이쪽을 밀어주겠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온 때가 2020년 9월 24일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망론이 슬슬 이제 한 16세포기쯤 되던 어떤 시점인데 이때부터 거의 마음을 먹고 밀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와. 또 다른 기사가 나오는데 중앙일보가 또 단독을 달고 주가 조작 선수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거든요. 또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김건희는 사실 무죄일 것이다. 상관없을 것이다. 이건 아까 그 내사 관련돼가지고 오독했다 주장한 거랑 같은 패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검찰의 말이 신에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이 보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보도들이 뉴스타파 등을 포함해서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데 범죄 일람표에는 김건희 이름이 수백 번 나온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컨트롤 F를 해보란 말이야. 컨트롤 F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네. 그걸로 내내 방송에서 떠들었었어요. 유튜브에서는 계속 떠들었었어요. 네. 지면에서는 계속 이런 말만 오갔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쓸데없는 거 생각났는데 네. 지난 이제 3특검 기간 동안 전에 없이 긍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법조 기자 받아쓰기에 수혜를 얻었거든요. 온 국민들이 내란 세력이 무엇을 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듣고 네. 기억하고 분석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법조 기자들도 신났어요. 원래 하던 일 할 뿐인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거 관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마치 내일까지 먹고 살 뺄 거야 같은. 예,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사안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네. 검찰이 해체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수청 일부 가고 기자들이 네. 나머지는 국수본으로 갈 거거든요. 국수본으로 가서 지들이 하는 말을 경찰이 하는 말을 받아쓰기 할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그때부터 정치적 권력을 느낄 거예요. 이건 나빠요. 예, 이게 데블스 어드버킷의 스토리라인입니다. 미디어가 가서 수사하는 사람한테 너무 들러붙는 거 이거 이제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악용해서 결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익혔습니다. 메신저가 이상해. 검찰이 봐줬으니까 봐준 거야. 사실은 무죄야.
민주당이 음해하고 있어 정도의 스토리 라인이 간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이제 무속 논란도 해결했다. 이걸 발견하셨다. 아, 치트키네요. 뭐든 다 됐네. 맞아요. 저는 이거 중앙일보가 좀 밀고 있는 핵심 진짜 치트키 보도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 출마 임박했을 시점부터 이제 백재권 씨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백재권 네. 씨의 칼럼 오랜만입니다. 얼굴 가이. 네. 동물가이. 네, 동물 가이. 그 윤석열 얼굴의 숲이죠. 악어상이라고 튀어나와요. 네, 튀어나와요. 모여봐요. 얼굴의 숲. 네. 네. 이제 윤석열이 출마를 앞둔 23일 앞둔 시점에 중앙일보가 기사를 하나 실어요. 제목은 윤석열 조상묘에 꽂힌 식갈 응? 풍수 모르는 아마추어 소행이라는 제목의 그죠. 기사인데요. 우리 저 기사 읽기 놀이 시간에도 이거 얘기했었어요. 아니 조상묘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근데 이걸 한동안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했어요. 조상묘에 식칼 꽂혔다고. 네 맞아요. 그럴까요? 이것보다는 그 파평윤 씨 그 족보 보는 게 좀 더 유익한 것 같기도. 맞다 우리 네. 그거 했지. 그렇죠. 아 그러고 보면 중앙일보가 특색 있는 보도를 많이 했네요. 그러네요. 네, 파평윤 씨 성경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백재권 씨가 중앙일보에 그 아까 악어상 얘기했는데 동물 관상 칼럼을 지속적으로 연재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이랑 홍석현 회장이 만났었다. 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술 먹었을 때 네.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백재권이죠. 네. 그 윤석열과 홍석현 술자리 전후로 이제 백재권 씨의 칼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윤석열에 대해서 공포의 악어상이다. 아, 독불 부정적이야. 장군이다. 네. 약간 부정적인 관상평을 좀 남겼어요. 그때의 제목은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공포의 악어 관상. 우리가 이걸 한 8년쯤 전에 아마도 기사 읽기 놀이 시간에 네.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다. 그렇죠.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흔들림 없고 우직한 악어상. 시대가 원하는 악어 덕질을 관상, 시작합니다. 시대가 원하는 관상. 합리적인 사고 등으로 긍정 평가를 했거든요. 와. 근데 윤석열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바뀔 수 없지만. 그래서 다른 동물로 바꾸진 않았네요. 와, 언론인다운 분석입니다. 네. 관상이 바뀌지 않았는데 같은 관상가가 관상을 바꿨다. 그렇죠. 달라진 거는 이제 그 중간에 홍석현과 윤석열이 만났다라는 거 말고는 그쵸. 없는데 이제 그것이 좀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라는 게 합리적인 그러네요. 의심이라고. 그러니까 공포의 악어상 독불 장군이면 이거는 뭐 너뭐됨이었는데 네. 합리적인 사고로 바뀌었잖아요. 네, 카리스마 시대가 있다. 원하는 악어. 와, 얘 뭐 됨. 되는 듯? 돼야 할 듯? 정반대잖아요. 네. 아. 이제 백정원 씨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23일 전에 나온 기사, 네. 그 기사를 보시면 그때 뭐 윤석열 조상의 묘 훼손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 이제 그때 나온 기사인데 이제 백 교수를 전화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상 묘 훼손이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뭐야? 근데 좀 이거는 기사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제가 기사에서 뭐 점치는 보도를 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던 것 같은데 네. 기사가 점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점치는 근데 점쳐서 기사 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관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어좌사 형태다. 그러니까 그 조상의 묘 훼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조상 묘의 뒤에 산을 봤더니 어좌사 형태다. 어좌사가 왕이 앉는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이거 읽었었어 이렇게, 전에. 네. 이게 뭐였냐면 좀 보여드리죠. 백 교수는 조상묘의 뒤편 장군봉이 주산인데 이 산이 어좌사 형태를 하고 있다. 어좌사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 모양의 산을 말하며 이런 형태를 지닌 산은 출세 성공 등의 기운이 후손에게 작용한다고 했다. 이케아를 가보면 알 수 있죠. 의자 모양은 하도 다양해서 네. 모든 산을 다 의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여기서의 전법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네요. 점집을 많이 가고 무속을 좋아한다는 논란이 생기자 네. 재래 언론이 네. 우리도 무속 좋아하는데요. 먹어보겠습니다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도 그 무속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온 국민을 무속의 팔로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때 생각나고 심지어 그때는 또 옛날 정치인들은 결국 유명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능력에 비해서 점집 많이 가는데 점집 갔던 일화 같은 걸 다 묶어놨어요. 역사적으로. 박정희 얘기하고 김대중 얘기하고 김영삼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걸 이상할 거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남들 다 하는 짓이라면서 네. 그럼 남들이 다 청와대 옮겼냐 남들이 다 날짜 받아서 내라느냐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주체는 재래 언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 조상묘 훼손 사건을 좀 많이 울거 먹는다. 이거 표준어가 맞나요? 네. 우려 먹는. 우려 먹는다. 네. 저도 옛날에 막 이거 카메라가 되게 걸거치네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우려먹. 이게 사투리인가 봐요. 울고 먹는다는 게. 대파. 네, 대파 먹는다. 네. 걸거친다. 네. 울고 대파 먹는다는 절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대파 먹는다의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예전에 영남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들어서 제가 평생 기억이 납니다. 뜨사 먹는다? 아무튼 해 먹는다고요. 네. 그래서 중앙일보가 아주 열심히 우려 먹었는데요. 네. 사진 하나 제가 기사에 실었는데 이제 시칼 테러 조부묘 찾은 윤석열 김정일 피 자랑스럽다. 아니. 자, 서울 사람. 다시 한번. 네. 아니 저는 어떻게 언론이 이런 제목을 달고 기사를 낼 수 있는지 저는 좀 일타쌍피. 와, 이거 땡전 뉴스급이에요. 저는 아직도 언론 해석 능력이 없던 초등학생 시절에 전두환이 퇴임하던 날 방송사들이 전두환 다큐 틀어줬거든요. 뉴스 끝나고.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생경함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니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지만 대체 왜 저렇게 멋있는 앵글로 계속 보여주고 멋있었던 일 한 얘기를 쉴 새 없이 해주지? 미친 거 아니야? 그걸 2020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다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조상묘가 훼손됐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별로 훼손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훼손도 안 함. 네. 그래서 이거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묘지 훼손에 대해서 내사를 착수했다는 세종경찰서 관련해서 좀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헐 미친.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가 중앙일보도 딱 봐도 훼손 안 됐으니까 동그라미를 여기 봐봐 여기 아파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풀 좀 빠진 게 뭘 훼손이며 꽃도 잘 꽂혀 있구만. 그래서 의아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뭔가 제보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뭔가 수사한 듯 기사를 써놨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노컷뉴스나 뉴스원 다수의 보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언론에서 문의가 있어서 언론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묘소에 나간 적은 있지만 세종경찰서에서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딱히 뭔가 훼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뭔가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면은 그 피해자들이 가서 보자마자 사진 찍어 놓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지금 없으면서. 네, 맞아요. 그 거짓말의 흔적이 여기 남아 있는데요. 그 중앙일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진을 찍었지만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건 사진을 찍은 게 없고. 네. 그 얘기죠. 공개해봤자 아무 티도 안 난다. 아니 그 범죄 사진들 그렇게 많이 공개하면서 게다가 박재린 기자가 강조해 주신 건 뭐냐면 언론이 먼저 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묘가 먼저 훼손돼서 이 아이디어를 준 게 아니라 묘가 훼손됐다는 프로모션을 한번 해볼까? 그럼 그 프로모션이 주는 효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허구한 저 프로모션을 하는 알리익스프레스를 떠올려 보자고요. 묘훼손 페스티벌. 그 쿠폰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쿠폰 보러 가요.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해요. 그거지 뭐예요 이게. 저는 약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초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꿋꿋하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광고를 해준 거예요 언론이 대놓고. 마케팅이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보시면 이제 중앙일보가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명당 뭐 조상묘 관련 기사를 하나 더 쓰거든요. 네. 기사를 보시면 제목은 윤 부족한 관상 보완해준다. 갑자기 또 명당 보자까지. 입증받은 조상묘 어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 조상묘가 명당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네. 거기서 한 줄이 들어가요. 묘소 훼손 여부가 불분명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는 중단했다는 경찰의 입장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내용은 중앙일보가 알 수는 있었거든요. 그죠? 당선이 그죠? 되고 난 다음에 이 기사, 이 아. 한글을 쓴 거예요. 그땐 숨겼던 거예요. 이건 왜곡 보도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은 김건희 여사라고 밑에 써 있지만 옆에 김건희 여사가 아닌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백공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백공작은 처음 예, 봤는데. 가금류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알비노 공작이라고 하겠죠, 부터. 아니 이것도 지금 김건희 여사만 써놓은 것도 김건희 여사와 새 이렇게 써놔야 맞는데 이걸 김건희 안 여사. 써놓은 것도 이상한데 밑에는 위키트리가 쓰는 리드가 나와 있어요. 네. 위키트리 같은 걸 즐겨 쓰는 세종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조상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목 아무도 안 하는데 대통령 당선으로 결국 조상묘 자리가 명당으로 입증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있어서다. 다시 묘 자리 가 지금. 네. 지금 가 사형받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네. 그 김건희 씨의 그 관상이 백공작인데 네. 이거는 윤석열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제 김건희까지 띄우기에 나선 거죠. 그럼 묘 자리가 아니라 병원 자리를 찾아야죠. 아휴. 근데 진짜 이렇게 적당히를 모르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건 반복했나 막 봐요. 가라.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건 좀 오버라고 하지 않을까가 없어요, 전혀. 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제 주된 보도나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가져온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이 정도로 혐오스러운 걸 매일같이 찾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박채린 기자처럼 스토리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 스토리라인에 맞는 재래 메이저 언론이 무엇을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이건 범죄 집단이에요, 정말. 제 그러니까요. 눈에는. 맞아요. 그리고 그 백재권 씨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이제 대선 직후에 터지는데요.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네. 그 자리에 뭔가 관상가가 네. 방문했다. 뭐 저를 이런 방문했다.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천공이 자기인 척했죠. 그렇죠. 그때 네. 저희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저거 천공 아니라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MBC가 보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김건희 씨가 백재권 씨랑 가장 긴 시간 동안 4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백재권 씨가 등장을 했는데 야, 저 사귈 때 초기급인데 저. 그렇죠. 4시간 반 동안 네.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뭔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아니면 중앙일보가 백재권 씨의 그런 보도를 하지 않고 네. 그리고 계속 윤석열과 뭐 백재권 씨나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 엮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더라면 사실 이런 대통령실에 백재권 씨가 방문하는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언론이 충분히 견제했다면. 그렇죠. 이것도 견제하지 않은 어떤 그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네. 기사에 그리고는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열심히 공론화하고 이야기했던 국방부 전 대변인 부승찬 씨를 오히려 그 사람을 뚝갑해서 또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네요. 메신저를 뚝갑해서 네. 맞아요. 지금 정치인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때 그 천공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고 나서 천공이 아닌 백재권 씨다라는 게 드러나고 나서 되게 가짜 뉴스를 몰면서 부승찬 의원도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저에 누가 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뭔가 그 가짜 뉴스고 오히려 백재권 씨가 간 건 백재권 씨는 되게 석학이고 전문가다. 뭐 석학됐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악어였다가 좋은 악어가 금방 되기도 하지만 같이 노래방에 가본 다음에 아무튼 석학이 됐어요. 네. 제가 중앙일보가 참 약간 좀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백재권 교수가 이제 관저에 방문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나서 기사를 썼는데 백재권 씨에 대해서 뭐 풍수지리학 석박사이자 뭐 교육 분야의 뭐 전문가다 이런 기사를 하면서
풍수지리 칼럼을 썼다. 그런 관상학을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언급을 하질 않아요. 심지어 자기 매체 100회 넘게 그러니까요. 그 칼럼을 써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의심이 드는 거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동물 관상을 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이런 식의 물타기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풍수권위자 백재권 교수 이재명 김정숙도 만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문재인은 못 만났다. 야당 억지 무속 프레임 멈춰라 라고 2023년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체크를 해보셨나 봐요. 이거를 막 다른 기사들을 막 찾아보니까 월간조선 인터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백재권 씨 인터뷰요. 네. 백재권 씨랑 이재명 부부를 만났다는 사실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 크로스 체크도 안 된 거네요. 이재명 대통령 만났는지.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살펴보면 뭐 공적 사안은 당연히 없고 뭔가 관상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그 김정숙 씨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뭔가 그 후보 이름이 적혀 있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거든요. 김정숙 여사가? 네. 그러면 하루에 10,000명 만날 때 만난 10,0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만났다고 한다고? 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누구 오빠 만났다고 주장하는 애들 덜어 봤어요. 꽤 많았답니다. 이런 양비론도 펼쳤고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윤석열은 사실상 이 관상가들을 멘토로 모셨는데 선거 때 한 번 지나가다 악수한 것과 동일시하게 시켰다. 이게 왜곡이 아니면 뭔지 답해야 되고요. 조선일보는. 자, 그리고 참 할 게 한둘이어야죠. 대단한 게 김건희 실드 치는 것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최은수는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일단. 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사업 파트너들을 사실상 매장시켜버린 사람인데. 네. 죽진 않았죠. 시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 시체들이 흔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막아줬는지 봅시다. 주로 이제 최은순 씨 수사 관련된 보도도 조선일보가 열심히 내놨을 거예요. 네. 제가 이 기사 쓰면서 좀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은순 씨 관련 의혹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의혹을 다 확인을 하고 키워드로 다 검색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한 건 한 건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유죄를 인정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은 사실 수사를 좀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이거 윤석열 찍어내기다. 뭐 이런 프레임을 또 다시 만들어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왜 우리 요즘 이제 나이 들면서 이 방법을 잘 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학폭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것. 네. 뭐 재심을 신청하거나 뭐 위헌 제청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시간을 끌고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본인을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 만들어서 소송을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를 그런 방식으로 괴롭히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법 지식을 활용해서 사실상 언론이 그런 거 해주는 수준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우리 애가 피해자야. 얘네 장모가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300억 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거든요. 결혼하고 다음 해에. 그래서 그 이후에 동업자하고 좀 분쟁이 생기면서 자기가 그 위조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위조 사실 인정하고 4년 만에 그리고 그 스트레이트 방송하고 9일 만에 이제 기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징역이 1년이 확정되고 11개월 만에 가석방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건 정치적 수사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사를 여러 건 제가 보도를 했는데 그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는지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시면 똑같아요. 그 방식이. 아, 그러네요. 그 읽기만 하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패턴을 반복 학습하시는 중이라서 1시간 동안 바로 쉬우실 거예요. 조선일보 20년 3월 19일 여도 문제없다던 윤석열 장모 사건 검경 세 곳에서 재수사.
한 법조인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이렇게 신속히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건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 사건과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의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다시 시도되는 것 같다고 했다. 아, 이건 템플릿이 있는 거네요. 3월 네. 27일 조선일보 기사. 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재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 같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선으로 검찰 수사가 잠잠하지만 선거 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 그래서 박채린 기자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한 법조인은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윤석열 찍어내기, 검찰 안팎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 윤석열은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고 다녔대요. 뭘 해도 다 이 논리로 막을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에 절대 안 가도 돼요. 네. 큰 길에서 계속 소변을 봐도 돼요. 어느 파출소에 끌려가도 윤석열 찍어내기가 돼요. 그럼 그죠. 이건. 그렇죠. 야. 아 근데 이 한 법조인은 법조계 이런 거 누군지 모르잖아요. 익명이잖아요. 네. 이 익명을 활용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좀 기사를 자기네들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는 너무나 관행화되어 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익명 취재원은 상당히 좀 문제적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으로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송철호 시장 무죄 받았고요. 얼마 전에. 맞아요. 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다 이제는 막 대선 개입이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들로 드러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취재를 하고 쓴 것인지 아니면 익명의 법조계들은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인지 그죠. 실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반드시 세트 메뉴가 돼야 되잖아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자가 생겨요. 그건 공정한 수사라고 보도해야 돼요. 네. 조선일보는. 그리고 검찰이 뭘 잘못해서 수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건 검찰이 했던 공정한 수사 때문에 당하는 보복이라고 말해야 돼요. 이 세트 메뉴가 통해야 돼요. 둘 다 왜곡이죠. 이 왜곡을 한꺼번에 해줘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언론 아니면 누구냐. 지금까지 봤더니 2시간 동안 봤더니 재미있는 기사 하나만 더 보죠. 2020년 3월 20일 기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석열 장모 고소 진정낸 두 사람 모두 민주당 관련 인사. 한마디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라는 건데요. 기사를 살펴보면 이제 그 최은순 씨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노 씨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대택 씨라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오신 네. 분이죠. 아니 정대택 씨는 그냥 최은순 씨한테 직접 털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본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대택 씨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배지를 달고 찍은 사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이제 네. 최은순 뭐 고소 고발 이런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죠. 아, 티셔츠 입고 배지 달고 있으면 민주당 관련 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니 민주당 관련 인사라 하더라도 이 하더라도. 사람과 무슨 상관이 그건 그쵸. 있는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네. 막 박사모에도 가입하고 펜앤드마이크에도 가고 막 되게 극우적인 매체도 많이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희재와도 교류했다. 저는 그 마음 아는데 저도 예전에 딱 한 번 재판을 받아봤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그 증거 자료를 상대편이 제출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원고인지 모르고 우연히 했던 얘기 속에 방송을 매주 하면서 그 사람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정에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예전에 또 한 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와, 이러고서 고의성을 의심하게 법원이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진짜 불리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문재인 1번가 이거 민주당이 했던 그 배지를 어쩌다 달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혹은 검찰이 그걸 일부러 애써 찾아냈다라는 건
그 이상의 다른 증거가 더 없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과 관계가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우연에 가깝다고 보는 게 상식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오니까. 네. 그러면 억울하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운에 가고 변희재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랬던 거예요. 진짜 억울하니까 이해되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박재민 기자의 보도에서 이 오리지널한 시각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왜곡 보도를 통해서 열심히 방어를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1시간 동안 봤잖아요. 네. 방어의 방법 중에는 다른 것도 있죠.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는. 그냥 말 안 하기. 그렇죠. 예. 게이트키핑. 네. 윤석열 장모의 로펌으로 사실상 대검이 쓰였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안 해버리죠, 그냥. 네, 맞습니다. 세계일보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요. 대검에서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가 이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검의 대변인이 이 문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정황도 두 차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문제적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그 대검의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그 변호 문건을 기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카카오톡 뭐 메시지 그 내용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라면 이제 언론이 이거를 안 쓸 수가 없고 너무 정황이 확실하니까요. 네, 안 쓸 수가 없고 그거를 이제 뭔가 윤석열이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뭐 검찰 권력을 정말 사유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의 관심사는 그 대변인의 그 폰을 포렌식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대변인이 그 변호 문건을 기자들한테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근데 언론들이 내세운 거는 대변인의 폰을 포렌식한 거는 언론 자유 침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언론인은 아닌데 어쨌든 언론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인데 순발력이 와. 심지어 그 출입 기자들은 대검에 항의 방문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해로운 환경에 살고 있는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난주하고 이번에 박재린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서 이 당시에 거의 뭐 포렌식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네. 대검의 대변인이 그 포렌식하는 과정에 참관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절차의 문제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진짜 보도해야 될 핵심적인 거 놓치지 말아야죠. 네. 근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그 포렌식의 절차의 문제, 언론 자유 침해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제가 기성 매체들을 봤을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매체는 거의 한겨레 뿐이에요. 경향도 이 사안에 대해서 거의 포렌식 문제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근데 이건 근데 메신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쁘네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의 대변인이 그 최은순을 변호하는 문건을 적극적으로 기자들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한겨레 독자가 아니었다면 좀 보기가 힘들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또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언론 자유 침해 얘기를 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호를 했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죠. 안 했잖아요. 그 자유로 뭘 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언론의 어떤 기득권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가장 문제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집권을 한 뒤에도 열심히 분치를 해 주거든요. 네. 예. 진짜 금방 죽을 주식을 우량주로 포장해 주는 수준의 일들은 집권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저는 가장 제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하나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매경에서 이거는 취임 전이죠. 네. 매경에서 윤석열 씨가 인터뷰를 해요. 주 52시간이 실패한 정책이고 기업과 노사 간의 합의에 맡겨야 된다. 이게 이제 매경의 제목인데 근데 실제로 네티즌과 유튜브에서 움직이던 이제 새로운 언론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건 그거거든요. 인터뷰할 때 내내 쩍벌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말을 합니다. 예. 실제로는 만약에 다른 대통령, 자기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이었다면 쩍벌이 메인 리드였을 거예요. 저는 쩍벌이 제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수백 개 부처의 정부 업무 보고를 봤는데 네.
데일리아는 환빠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이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계속 반말이랑 쩍벌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매경은 이렇게 번듯하고 그럴듯하게 내놨어요. 기업노자간 합의 맡겨야 라고요. 그리고 부정식품 얘기. 말실수도 열심히 고쳐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개사과에서 저도 흠칫했고요. 예. 그 외에는 끝으로는 제가 너무 여러 번 했던 얘기였는데, 제가 가장 언론이 윤석열과 관련해서 포장했던 가장 무서웠던 건 그거였거든요. 대선을 며칠 남겨두고, 김건희 씨와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죠. 이걸 스트레이트가 처음 짜집었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좀 더 화끈하게 하지 그랬냐. 근데 저는 그것만 보고도 분노했습니다. 사회와 여성을 바라보는 뒤틀린 인식이 나왔고, 평소 정의당의 온도였으면, 한 6박 7일 동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단식을 했을 문제다. 라고요. 여잔 돈 좀 조용히 있는다는 소리를 했으니까. 하지만, 온 사회가 조용한 편이었고, 생각보다 다음날 아침에, 걸크러쉬라는 리드를 뽑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그게 저는 제일 피가 거꾸로 솟는 커버였어요. 지금 1시간 동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많은 커버업을 봤지만 그게 최고였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토론 스킬, 뭔가 정치를 처음 해봤으니까 정치 초보니까 뭐 저런 게 모든 나오는 게 것이다. 엉성했고 모든 걸 잘 몰랐고. 근데 그거는 그런 비판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되게 본질적인 부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전두환 미화 발언했을 때 역사인식의 문제라고 비판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그냥 말실수라고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그때 비판을 많이 했으면 내란을 예측했겠죠. 언론들은. 그러네요. 가장 직접적이네요.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예. 보면은 그 포고령을 네. 지금 와서 읽어보면 사실 예고편이 상당히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윤석열이 이전에 했던 막말에서. 저는 보면서 언론들은 우리가 어떻게 내란까지 예측을 할 수 있었겠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이러한 국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메이저 언론 통해 의혹을 제기하라 이런 발언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을 어떤 급으로 나누는 거.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에게 좀 우호적인 매체들하고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언론관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었고 윤석열에게 더 너의 언론관은 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언론 계급제가 있다는 것이 본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걸 제대로 지적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 메이저 언론이라는 곳은 대부분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발언을 되게 받아쓰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은 불량식품 먹어도 되지 않냐 발언 같은 것도 사실 그쵸. 1년 동안 두들겨 팰 수 있는 문제인데 맞아요. 생각보다 일찍 잊어줬어요. 언론은. 사실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에서부터 네.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또 이제 출퇴근할 때 무슨 축사 이런 거 할 때마다 대통령 모두 발언 같은 거 할 때마다 너무 서늘해가지고 불쾌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선언했어요. 예. 자유시민 하고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을 비롯한 시민단체 이런 소리 할 때 근데 그때 그냥 보수 유튜브를 왜 이렇게 많이 보냐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이러면 우리는 언론의 눈을 흘겨봐야 된다고요. 언론이 막아줄 수 있지 않았어? 저 정도 말을 할 때? 근데 언론도 시민도 언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때 언론 탓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계급과 편향으로 나누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싶다는 욕망을 자유롭게 허구한 날 분출하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언론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야당이 해줘봤자 보도도 제대로 안 하니까. 야당이 하면 찍어내기니까. 근데 그건커녕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고 대통령을 열심히 방어해 주신 분이다. 예, 그리하여 뉴스어디의 가장 큰 기획 기사가 끝났습니다. 네. 네, 이건 진짜 책으로 냈으면 좋겠어요. 대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후기 좀 써줘요. 예.
어땠습니까? 다 아는 거 할 거라서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미 윤석열은 이빨 빠진 호랑인데 윤석열 얘기 그만하고 다른 거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윤석열뿐만 아니라 저는 언론을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어떤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뉴스 어디라도 꼭 기록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그랬나 했을 때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저도 초반에 시작할 때는 그냥 언론이 윤석열의 의혹을 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정도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취재하고 기사를 막 몇천 건 읽으면서 이건 언론이 단지 검증을 안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선택했고 적극적으로 뭔가 막아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다라고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시리즈 제목이 언론 공범이잖아요. 네. 윤석열 언론 공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은 말을 통해서 보면 윤석열 언론 공범이라는 말을 기자들의 8알은 다 싫어하고 부인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체감을 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계속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심한가? 시리즈 제목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언론이 기사에 ABC도 지키지 않고 ABC 지키지 않은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내란까지는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란에 준하는 어떤 아주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네. 만한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언론 공범이라는 말이 과장되지 않았다. 현실에 딱 부합하는 시리즈 제목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20년도 좀 전에 지금은 없어진 스포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스포츠 기자들 뭐 좀 못되게 구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당시에 메이저리그에서 매우 유명하고 잘 나가던 김병현 선수를 대놓고 괴롭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와서 봐도 김병현 선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나중에 무슨 언론에 대한 폭력이라는 식으로 비화되고 그랬었어요. 온 나라를 뒤집었던 사건인데 그 이후로도 언론의 스포츠계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폭력을 볼 수 있냐면 한두 사람의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어떤 추태를 부렸을 때 야구계 전체의 반성을 요구하는 문장을 기자들은 스스럼 없이 써요. 저는 이걸 파시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수 두어 명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야구 선수 전체, 업계 전체를 더럽히는 걸 언론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예, 그건 연예계든 어떤 다른 산업에도 마찬가지로 종족주의를 집어넣어요. 언론인은 그럴 특권을 늘 누려요. 그 대상이 돼야 돼요, 이제. 언론인은. 한겨레 기자들 억울하겠죠. 우리가 좋은 기사들 얼마나 많이 쓴 사람들 불러냅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년에 여러 번 얘기할 성한용 대기자의 막 나가는 칼럼에 대해서 언론 전체를 욕할 때 이 사람들이 언론을 욕하지 말라고 분연히 나서는 게 옳은 짓인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언론이 지금까지 막대했던 다른 업계하고 똑같이 언론이 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를 싫어할 수 있겠지. 너무 나서지 말아야지. 그럼 그 다음에는 못되게 구는 다른 사람들을 말려야지로 확장돼야 돼요. 건조하고 박지린 기자님 오시기 전에 나눴던 이야기였거든요. 망법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분노할 거면 실제 분노는 그런 법이 올라오게 만든 자기들 자신을 향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언론 탄압이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민주당을 채근해서 더 빡센 법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더 많은 매체가 나서서 박채린 기자가 하고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징그러운 사람들인지. 예. 언론이 해놓은 일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혐오를 뿌리는 일이라면 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열심히 할 거고 박채린 기자의 도움을 더 열심히 받을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취재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자주 배워요. 네. 네, 이런 합리적인 분노의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방송할 때 귀한 일입니다.
박재린 기자와 함께 2025년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고요. 오늘 중간에 깜짝 출연하신 여야 모두의 공적이 되었던 시민보 기자와 함께 다음 주 그것은 알기 싫다 2026년 첫 시간 언론에 대한 또 하나의 칼럼 시간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캠페인의 시작이군요.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그것은 알기 싫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네, 연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